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삼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반란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제가 프리고진이 아닙니다. 저 그러다 바로 벨라루스 갑니다. 아, 그럼요. 홍차인데. 푸틴이에요? 네,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일단 어제 밤새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한 0.22%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도 한 0.04%, 나스닥이 0.27% 정도 하락을 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든 더 올라가 보려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매수 세력들이 좀 있고 네. 이거의 버블을 막아보겠다는 파월의 거의 1대1 대결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AI 대 파월의 대결. 예, 네. 그 파월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김프로님이 미스터 마켓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 뉴스 몇 가지 좀 이전에 소개드렸던 뉴스의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일본과 통화 수합 논의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0억 불 정도라 될 것 같은데 사실 20억 불 정도가 뭐 큰 금액은 아닌 거. 우리가 뭐 그거 없어서 네. 뭐 일본에서 뭐 좀 빌려달라 말라 뭐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2015년에 종결이 됐는데 좀 그리고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 베이스가 아니라 달러 베이스로 수합을 맺는 거. 요새 엔화가 엔저라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 베이스로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사실 2001년에 처음 20억 달러 정도로 한일 통화 수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종결이 됐었는데 그때가 한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경제적 효과라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환율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에서 시작됐던 그 반강제 자발적 반강제 인하. 자발적 반강제 인하. 예. 뭐 전혀 강제는 아닙니다. 예.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강요하는 뭐. 그런 분위기. 네. 근데 그 인하한 첫날 그 농심하고 삼양식품 주가 올라가지고 올랐죠. 이게 뭔가 그랬더니 뭐 악재가 해소됐네 뭐 그랬는데 뭐 여지없이 어제는 또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농심과 삼양식품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농심은 이제 신라면 새우깡 했고 삼양은 불닭 빼고 제품 가격 낮췄잖아요. 어제 오후에 오뚜기랑 팔도 가격 인하했습니다. 한 15개, 그 오뚜기라면 한 15개 평균 한 5% 정도? 그리고 팔도도 11개 제품 평균 5.1%. 근데 김프로님하고 정프로님이 지적해 주셨던 얘기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뭐죠? 비빔면 빼고 팔도 비빔면 빼고 진라면 빼고 오뚜기에선 진라면 빼고. 아, 대표 뺐어요? 네, 대표. 그 자발적 아니라는 거를 그냥 아주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되면 또 한 보름 내지 한 달 후에 그런 뉴스 나올 겁니다. 그 라면 회사들에서 뭐 제품 진열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저 무슨 업체에 전가했다 이런 뉴스가 이제 장담합니다. 보름에서 한 달 후에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네. 행사? 예, 행사 품목. 네. 그거 많이 늘린다고. 행사 품목을 늘린다. 예, 이게 2+1 뭐 이런 거. 예, 평균 이런 거 정도 낮춰서는 사실 체감도가 높진 않아요. 이게 업계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뭐 2+1, 뭐 1+1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오히려 체감을 할 거다. 아니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그 뉴스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전가 뉴스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그 롯데제과, 롯데웰푸드죠. 거기서 바다코코넛, 뭐 젠크 이런 것들 이제 과자에서도 좀 인하가 있었고, 바다코코넛. 예, 혜태제과에서도 아이비, 아이비. 예, 가격 낮추기로 했었고, SPC도 식빵, 바게트 등 빵 30종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롯데제과 하면은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롯데? 예. 바다코코넛. 롯데. 네. 바다코코넛. 예, 바다코코넛은 내리기로 했습니다. 롯데 뭐 있지? 아, 빼빼로. 그런 거 안 드시나 봐요? 빼빼로. 바다코코넛? 바다는 졸업했죠. 옛날에 자야라고 있었어요. 자야? 예. 그게 뭐예요? 아, 그 크래커인가 뭐 그런 비슷한 자야? 거였어요. 자야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자야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 세대는 뭐 일본 거 아니에요 혹시? 아주 자발적으로 여기 온 거예요? 자야 크래커. 일단 그 에이스에다가 그 믹스 커피 딱 찍어 먹으면 그게 예. 이제 최고인데 사실. 에이스. 그게 약간 그 도시 남자. 아, 근데 입천적이 너무 붙어. 에이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입천장이 너무 붙어가지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에이스를 이제 찍어 먹는데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녹아 있습니다. 녹죠. 네, 너무 많이 물 먹은 경우에 네, 그리고 네. 꽃갈콘 안 합니다. 꽃갈콘 안 합니다. 저 와이프가 꽃갈콘 엄청 좋아하는데. 혜태 홈런볼 하나요 혹시? 아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혜태 홈런볼인데.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요새 저 정부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사교육업체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UA 본사의 세무회계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교육주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장렬리면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보실 만한 관전 포인트. 그 가격 제한폭 400%로 아 오늘이에요? 네, 오늘입니다. 아 첫 주자가 CQ센인데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담 갑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재무 악화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재무 악화라는 거의 측면에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김프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뭔가 자금 조달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는 투자인지 네. 이것을 좀 정리해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신용등급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에서 AA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인 이제 화학 업종이잖아요. 근데 화학 산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더해서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돌아서도 우리나라 화학은 다시 상승 사이클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네. 물론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은 이제 화학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그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업 잘 안 되는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같은 네, 첨단 네. 소재로 메우려는 게 있고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의 좀 시차를 두고서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주를 비롯해서 뭐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한 신용등급도 좀 위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효성화학은 아까 그 화학업체와 같은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향이 됐고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하향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황이 지속되면서 태영건설 같은 회사들 지금 A에서 A-로 낮아졌습니다. 태영건설. 예, 태영건설은 계열사의 SBS가 있죠. SBS. 여기도 그 전에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자금 조달할 때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한신공영 이런 데들도 좀 신용등급이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빚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금리가 괜찮습니다. 오히려 민평금리라고 해서 AA의 뭐 기준금리가 있으면 그거보다 한 11에서 20bp 정도 낮게 됐습니다. 일종의 평균금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민평금리보다 좀 낮게 발행한 거의 의미를 김프로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제 그 통상적으로 낮게 발행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항상 펀드 매니저들의 관심사긴 한데 민평이라는 게 민간 쪽으로 가는 거 중에 이제 평균 금리라는 거예요? 민간 평가 회사들, 평가 회사들. 민평금리라는 건 민간 평가 회사들의 평균 금리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매 발행 때마다 혹은 매일 공시를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 평가를 합니다. 네, 시가 네, 평가를 하는데. 아하.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권 팀장 발표 중에 그 롯데케미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약간 6개월 전인가요? 롯데그룹 뭐 유동성 얘기는 롯데 건설이었네 그때. 예, 건설발로 그거- 시작됐죠. 그거 할 때 롯데케미칼에서 뭐 이렇게 자금을 자금을 했었죠. 대여했다. 근데 지금 롯데케미칼도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롯데캐피탈 뭐 들은 게서 최근에 롯데그룹, CJ그룹 이런 데들 뭐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주가들도 굉장히 지금 추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아, 잘 어울리십니다 지금 배경이랑. 네? 아, 배경이랑 잘 어울리세요. 미국 스타일이시네요. 네. 아, 또 갑자기 미국 얘기를 하고 그래. 그리고 확실히 다녀오시니까 예. 아유 배경이랑 미래 스타일이야 자기들은? 잘 어울리네. 오늘 미래지향제. 미래잖아요, 우리는. 미래 권력들. 아 미래 걸려. 미래 권력. 프리고진 갑니까?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제 홍차 드시지 마세요. 기업들이 좀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좀 약간 좀 안 좋군요 재무가. 예, 그리고 예전에 네. 그 제가 했던 그 시리즈 중에 그 CJ가 뭔가 신사업 대규모로 발표하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이번에도 좀 그 악연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의 2월 제조업 체감 경기 부진 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게 네. BSI 지수 관련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뭐 이거 뭐 체감 경기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식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뉴스를 드리는 이유는 얘기하기 싫은데 네. 바닥인가 이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얘기가 바닥인가? 뭐 좀 나왔죠.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시장 분들 좀 만나 보면은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스물스물 있습니다. 이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네네. 스물스물 이게 있어요. 이게 그 이전에 한 180조 원 정도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몇 주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 스물스물 한번 오나요? 뭐 요게 세금세금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5월까지의 공업이익을 집계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8%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청년 실업률도 20.8%로 역대 최고 기록했고 지난해 중국의 연간 공업이익이 4%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월에서 5월까지 공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한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얼마 전에 그 하계 세계경제 포럼에서 리창 중국 총리가 그 중국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고 1분기 4.5,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상회하고 올해 전체로는 5% 안팎을 선량할 수 있다라고 좀 굉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달성하려면 부양책 없이 힘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안 좋은 지표가 나올 때마다 야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시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제조업 체감 경기도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조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같이 보시면 네. 제조업 현황이 전월과 같은 73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 지표들이 지금 한 70대 정도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거 뭐 도대체 기준이 어디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안타깝게도 기준이 100입니다. 한참 밑에 저렇게 밑에요? 야, 보통은 뭐 90몇 원래 100은 원래 100점이면 완벽한 건데 저 100은 중간. 그러니까 그죠. 뉴트럴한 걸 100으로 봤을 때 그 밑이니까 예, 예. 사실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 아니지. 100이 아, 그러니까 평균 평균이 50이라고 100이니까. 한 35점? 뭐 그런 거 아니?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경기 좋을 때는 뭐 105, 110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105 나오면은 좋구나, 95 나오면 안 좋구나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70대를 받고 이건 있습니다. 박살 아니에요? 박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교육 네. 받아야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이 정도 가지고는 남들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이제 킬러 문항도 풀어가면서 사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니 정도 뭐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시사에 관심이 너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앵커석에 앉으니까 네. 좀 여유가 날아다니시네. 느껴집니까?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 비유도 잘하고 있어요. 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모스크바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 세 번째 경제 뉴스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파운드리와 관련한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이 저의 입장에서 약간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이게 왜 추상적으로 느껴지냐면은 지금 이번에 발표한 얘기 중에 뭐 2나노 양산 계획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3나노 쪽도 제가 취재하기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삼성에. 예, 삼성뿐만이 아니라 TSMC도.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파운드리가 제대로 안착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려면은 빅테크들이 주문을 넣는 걸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은 제일 그걸 잘 아는 고객이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TSMC 3나노에도 아직 그 TSMC의 당장 파트너 항상 밀어주는 애플이 주문을 넣은 얘기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 3나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데 여기서 이미 2나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별로 좀 체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2나노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 요즘에 세게 지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라 그러면 안 되나? 아, 일단 말부터 그냥 던져놓는. 예, 뭐 인텔 네. 1.4나노 네. 거기가 지금 제가 7나노미터로 만드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1.4 얘기야 지금. 일본
일본 지금 파운드리 안 한 지가 언제입니까? 네. 그거를 뭐 2나노 래피더스에서 2나노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일본 쪽 얘기 들어보면은 설사 파운드리를 만든다고 해도 파운드리 공장에서 일해본 지 한 30년 된 사람? 뭐 그런 어르신들 와가지고 거기서 뭐 청소하고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아니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연배가 뭐 60, 70대는 될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도 뭘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된다. 뭐 남들 다 지르고 있는데 혼자 안 지르고 있으면 좀 그것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30을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세대 파운드리 관련한 얘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일단 2025년에 이나노를 그 모바일향 중심으로 해서 양산을 하고 2026년에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2027년에는 오토모티브, 이거 차죠. 차량용으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2나노 공정은 3나노 공정 대비 성능은 12%, 전력 효율은 25%, 면적은 5% 감소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참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2나노가 3나노 대비해서 성능이 훨씬 좋고 뭐 효율도 좋고 면적도 작다 그러는데 아직 3나노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아 근데 삼성전자가 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이 네. 뭐랄까 주도력이랄까 네. 예전에 치고 나가는 맛이 좀 있었지 않았어요? 예. 어? 먼저 막 발표하고 반도체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뭐 되든 안 되든 치고 나가고 뭐 황해 법칙도 나오고 뭐 주도를 했는데 요즘은 좀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남들 하고 나서 좀 따라가거나. 예.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주도력이 좀 있는 게 아니라 추종을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이 말도 안 되는 거 뻥칼 치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언젠가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어떤 추동력 이런 추진력, 우리 한번 해본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은 옅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드래곤 한번 모셔볼까요? 제드래곤. 안 될 것 같은데. 저 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 에? 브로커 해야죠. 빨리 가서 모셔오세요 한번.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방송 끝나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예, 한번 해봐요. 되든 안 되든. 예. 예, 한번 컨택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부분이 사실 3나노에서는 삼성전자가 빨리 치고 나가긴 했어요. 3나노를 먼저 양산을 하긴 했는데 그게 양산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그 25년까지 8인치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한다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약간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은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이거를 질화갈륨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반도체의 소재가 변하는 부분이라 이것도 조금 이제 차세대 반도체 쪽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뉴스인 것 같고요. 질화갈륨. 예,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공격적인 얘기긴 한데 그 쉘퍼스트라는 전략이 있어요. 쉘포스트 뭐예요? 공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무슨 공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 보통 주문 들어오면 음. 주문 들어오면 그 주문에 맞춰서 1차로 만들고 거기서 1차 주문 넣은 사람 거 처리를 해주면서 뭔가 좀 개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준비가 원래 공장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 회사하고 할 때도 내가 배터리 이만큼 살 테니까 공장 만들자. 합작하자. 내가 돈 넣어줄게. 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물량을 확보하고 공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TSMC가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치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클린룸이라든지 아니면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지으면서 우리는 손님들 오시기 전에 미리 깔아놓겠다. 그러니까 분양하듯이 그러니까 후분양제 안 한다 우리. 선분양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선분양 안 하고 우리 후분양으로 다 지어놓고서 호텔 장사하겠다. 이런 게 쉘퍼스트 전략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그러다 손님 안 오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뭐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뭐. 네,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고 반도체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은 미국의 상무부가 약간 저사양 쪽에서도 인공지능 칩 수출을 중국에 제한하겠다라는 보도가 좀 있어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이게 그 7월 초에 자넷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발표하면 분위기 안 좋을까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면서 그때 이후에 발표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칩 이름이 엔비디아의 A800이거든요. 네. 이게 왜 A800이라는 칩이 있냐면은 원래 미국에서 중국에다 보낼 때 중국을 견제할 때 A100이라는
칩을 못 팔게 했어요. 너무 성능이 좋다. 이거는 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 그랬더니 엔비디아는 보통 한국 회사는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칩 A800을 만들었어요. A100이 더 고사양이에요? 네, 고사양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이건 너무 성능이 좋아서 안 돼. 그럼 어디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돼. 그때 A800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맞춘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막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800도 안 돼? 800도 안 돼. 그리고 그거랑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을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 인공지능 데이터셋이 돼 있는 곳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막는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약간 견제하는 듯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나온 얘기가 지금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서 2,7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원래 얼마인데요? 칩 하나에? 원래 1,300만 원, 와. 2배야? 2배. 더블 났어? 막으면 밀수 들어간다. 어떻게든 뭐 하려면 하겠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엔비디아 GPU 밀수가 대형 사업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약간 내피셜이지만 중국의 엔비디아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 또 엔비디아의 중국 사랑도 대단한 것 같고. 대만. 어? 사랑. 피는 뭐 물보다 진한 거 아니겠어요? 저 자리에 앉으니까 영 좀 이상하시네. 피는 물보다 진한 게 여기서 왜 나옵니까? 젠슨왕이 대만 분이니까. 나 다 중국계. 있잖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했다. 여튼 뭐 중국이 그 최첨단 반도체를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노력을 뭐 돈을 쓰든 뭘 하든 이제 굉장히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미국은 이제 그것도 막으려는 노력들을 또 엄청 앞으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